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무병건강연구소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건강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만을 딱 집어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매일 저희 무병건강연구소를 찾아주시면요. 어디서도 듣기 힘든 정말 귀한 건강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방송을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이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구독자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특히 70세 이후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 짠 음식 줄이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정작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79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소에 당뇨 관리도 잘하시고 식단 조절도 정말 철저히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혈당은 뜻밖에도 정상이셨고요. 혈당은 정상인데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원인을 막 추적하다 보니까 바로 전날 드신 아주 평범한,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니, 그게 대체 어떤 음식이었길래로?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설탕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복병들이 우리 식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요, 우리 몸의 그 노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게 바로 소화 능력하고 해독 능력이에요. 소화와 해독이요? 네,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뇌입니다. 뇌 기능이요. 뇌요. 뇌하고 소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뇌 기능이 노화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면 소화기관을 조절하는 그 신경 신호 전달도 같이 약해집니다. 신호가 약해진다. 네, 그러면 자연히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또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게 되죠. 음식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이 전 과정이 예전보다 더 더뎌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소화가 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음식 찌꺼기나 특정 성분들이 장에 오래 머물거나 혈액으로 흡수되면 이게 일종의 독소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독소요?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AGS라는 노화 독소가 몸에 쌓이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 소화 기능 저하가 이 독소 생성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소화 불량, 이게 독소 증가로 이어지고 그 독소가 혈관이나 뇌에 손상을 주고 그럼 또 뇌 노화도 빨라지고 그럼 다시 소화 기능이 더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런 우리 몸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7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가지 음식군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놀라운데요. 바로 감자라고요. 감자가 왜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싹이 났거나 아니면 표면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싹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거요? 네, 감자 자체는 물론 좋은 식품이죠. 칼륨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하지만 이 싹이나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젊고 건강한 간은 이 솔라닌을 잘 해독하는데요. 70대가 넘어가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해독 능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그 솔라닌 중독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배탈 정도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거나 해독 능력이 크게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신경계 증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경계 증상이요? 네,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오거나 심하면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증상이 보통 감자를 먹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시간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속이 안 좋거나 어지러우면 내가 아까 먹은 감자 때문인가?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신경계 합병증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솔라닌 독성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선별, 보관, 그리고 조리법입니다. 선별, 보관, 조리? 네, 구매하실 때부터 싹이 없고 표면이 녹색이 아닌 단단하고 매끈한 감자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집에 있는 감자에 이미 싹이 났거나 녹색 부분이 보이면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도려내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버리는 게 낫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햇빛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껍질을 깎을 때 녹색 부분은 당연히 완전히 도려내야 하고 솔라닌이 껍질 바로 아래에 많다고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은 아예 껍질을 다 벗겨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네, 그게 더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은 삶거나 찔 때 물에 솔라닌이 일부 녹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끓인 물을 버리고 새물로 다시 조리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물을 한번 갈아주는 거군요. 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상태 좋은 감자를 고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자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요즘 저칼로리 도시락이나 냉동 볶음밥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냉동 가공식품들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나트륨 함량이에요. 아, 나트륨. 역시 짠 거군요. 네, 맛을 내고 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는 제품들 중에도 한 팩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70대가 되면 미각세포 수가 줄고 기능이 떨어져서 짠맛을 느끼는 그 역치,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져요. 얼마나 높아지나요? 젊을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짜야 비슷하게 느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요? 와,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신도 모르게 과다 섭취한 나트륨이 몸에 계속 쌓이면 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량 자체를 늘려서 혈압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혈압 상승? 네. 게다가 노화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쉽게 붓고 이게 또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을 드시면서 이런 고나트륨 식사를 계속하는 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혈압을 낮추려고 약을 먹는데 다른 쪽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음식을 계속 먹는 셈이니까요. 약효를 제대로 보기 어렵죠. 그럼 냉동식품은 그냥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사실 바쁘고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드실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1회 제공량당 나트륨 500mg 이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저염이라고 표시된 제품에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염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네, 그건 그냥 일반 제품보다
덜 짜다는 의미이지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거든요. 꼭 실제 함량을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는 거겠네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조리하실 때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좀 줄이시고 대신 마늘, 양파, 생강, 허브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냉동 가공식품을 먹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날은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 끼니에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편의성과 건강 사이에서 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의외입니다. 아니, 몸에 좋다고 그렇게 알려진 생마늘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침마다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네, 맞아요. 마늘, 특히 생마늘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이 알리신이잖아요. 네, 알리신. 이게 강력한 살균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동시에 위 점막을 자극하는 특성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극성? 네, 젊고 위가 튼튼할 때는 이 자극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좀 약해진 피부에다가 강한 소독약을 확 바르는 것과 비슷하겠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리거나 답답한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만성 위염이나 심하면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먹는 건 더 안 좋겠네요. 훨씬 안 좋습니다. 위산이랑 알리신이 같이 작용해서 자극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공복 섭취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늘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마늘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죠. 여기서도 핵심은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방법이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의 자극성은 상당히 줄어들면서도 다른 유익한 성분들은 상당 부분 유지되거든요. 아, 익히면 괜찮군요. 네, 볶음 요리나 찜, 국, 탕 같은 다양한 요리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생마늘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드시고 싶다면 식사 직후에 드시고요. 그것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그리고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반쪽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말 소량이죠. 반쪽이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그리고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약과는 왜죠? 마늘에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효랑 중첩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네. 마늘 대신에 생강이나 양파, 대파 같은 다른 건강한 향신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맛도 더 풍부해지고 위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섭취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뭉친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면, 떡, 빵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수, 떡, 빵처럼 이렇게 좀 뭉쳐있거나 끈기가 있는 음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건 바로 침 분비량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침이요? 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젊을 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침이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화 효소도 있죠. 맞습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의 가장 첫 단계를 담당하죠.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침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덩어리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로 그냥 위로 꿀꺽 넘어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면이나 떡, 빵처럼 끈기가 있거나 덩어리진 음식들은 침하고 충분히 섞여서 부드럽게 되지 않으면 위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요. 소화가 잘 안 되겠네요. 네, 위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소화 효소도 부족하니까 더부룩함, 답답함, 명치 통증 같은 걸 유발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체했다고 말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위 기능 자체가 점점 더 약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위벽이 계속 자극받고 위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안 먹고 살기는 어려울 텐데요. 면이나 빵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기보다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면 종류는 평소보다 훨씬 더 푹 삶아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고요. 가능하면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국물이 침 역할을 일부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떡은요? 떡은 특히 더 쫀득하잖아요. 네, 떡은 찹쌀 기반이라 더 소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작게 잘라서 아주 여러 번 오랫동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양도 젊을 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빵은 어떻고요? 빵은 딱딱한 바게트나 건강빵 이런 종류보다는 부드러운 식빵이나 카스텔라 같은 것을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들어보니 공통적인 원칙은 양을 줄이고 아주 오래 씹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드신 후에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이에요. 아, 식후 바로 눕는 거요? 네, 최소 30분 정도는 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움직여서 위가 소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속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시고요. 다음 식사는 죽이나 수프처럼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도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욱 궁금한데요. 고포드맵 식품이라고요. 포드맵? 좀 생소한데요? 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것도 사례를 먼저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84세 박정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별한 지병도 없이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에 가스가 너무 심하게 차고 설사가 잦아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원인 불명의 가스랑 설사? 네, 그래서 식단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사과, 배, 양파, 마늘, 콩 같은 것들을 아주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다 몸에 좋은 것들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식품들이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에 해당합니다. 고포드맵, 그게 뭔가요, 정확히? 포드맵이라는 것은요,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ols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 발효되기 쉬운 특정 당 성분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 발효되기 쉬운 당성분들. 네,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이나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 음식, 우유 등에 많이 들어있죠. 젊을 때는 장 기능이 활발해서 이런 성분들을 잘 분해하고 처리하는데요. 70대 이후에는 이런 당류를 분해하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분해가 안 된 당들이 장 속에 남아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장 속 미생물들이 이 당들을 먹고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장 속에 작은 발효 공장이 생긴 것처럼요. 그러니까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거군요. 네, 그 결과로 복부 팽만감, 불편감,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설사나 변비 같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박정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장을 괴롭히는 원인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배가 좀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설사가 계속되면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지럼증이나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 양파, 마늘 같이 좋은 식품들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요. 네, 맞아요. 무조건 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양 조절과 섭취 방법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하루에 반 개 이하로 양을 좀 줄여 보시는 게 좋고요. 양파나 마늘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익혀 먹으면 포도맵 함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 익히면 좀 낫군요. 콩은요? 콩류는 물에 하룻밤 정도 충분히 불렸다가 그 물은 버리고요. 삶을 때도 한번 끓인 물을 버리고 샘물로 다시 삶는 과정을 거치면 발효성 당류를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어떻게 하죠? 밀가루 음식은 가급적 피하거나 정말 소량만 드시는 게 좋고요.
통밀보다는 쌀 기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만약 이런 고포드맵 식품을 먹고 속이 불편하다, 가스가 찬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일단 그 음식은 잠시 중단하고 쌀밥이나 감자, 당근, 시금치, 오이, 바나나, 오렌지 같은 저포드맵 식품 위주로 식단을 조절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조절했더니 박정자 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죠.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음식군, 짱나거나 녹색인 감자, 고나트륨 냉동 가공식품, 생마늘, 면떡빵 같은 뭉친 음식, 그리고 고포드맵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문제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결국 노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신호 약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해독 능력 감소, 그리고 침이나 소화효소 분비 감소 같은 직접적인 소화 기능 저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최종 당화산물 AGS 노화독소 축적 문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최중 당화산물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독소인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언급된 위험 음식들은 대부분 소화 부담을 늘리고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염증을 유발해서 이 당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독소가 생기고 그 독소가 혈관이랑 뇌를 손상시키고 그럼 뇌 노화가 더 빨라져서 소화 기능은 더 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도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약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결국 식습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식습관 변화? 네, 오늘 말씀드린 위험성이 높은 음식들을 피하거나 섭취 방법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된 음식, 예를 들면 부드럽게 익힌 채소나 생선, 죽, 수프 같은 것들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식사 시간 조절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좀 가볍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니까요. 물 섭취도 중요하고요. 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습관을 바꿨더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도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김철수 할아버지요. 아, 네. 부산에 사시는 77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원래 생마늘이랑 냉동식품, 면류를 아주 즐겨 드셨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셨어요. 고혈압도 있으셨고 늘 속쓰림이랑 가스 차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네. 그런데 저희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생마늘 끊고 냉동식품이랑 면류 확 줄이고 포드맵 식품 조절하고 식사 시간 지키고 물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딱 3개월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3개월이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혈압이 20mm나 떨어졌고요. 속쓰림이랑 가스 차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체중도 8kg이나 자연스럽게 줄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신다고 해요. 와, 3개월 만에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네, 그래서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꾸준함에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7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내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걸음이죠.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식습관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단순히 이 음식이 몸에 좋더라 나쁘더라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이 음식이 맞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음식들이 있다면 당장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섭취 횟수나 양을 조금 줄여보고 조리법을 바꿔보는 그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처음에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노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도 충분히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과 또 주변 분들의 건강한 삶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의 비슷한 연배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위해서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모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 한번 멋지게 기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는 것도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무병건강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환하게 밝혀줄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